중등 임용시험 합격한 이야기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순서는 뭐 이렇게 정해봤어요. 제가 임용시험을 처음 결심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지, 시험을 결심했는지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최종 시험 끝날 때까지 시간별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면접, 수업 수련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처음 시험을 결심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개발자로 한 1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직 공무원으로 7년 정도, 그러니까 18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는 사실 뭐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원 자격증 취득했고요. 그때가 이제 41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력이 있긴 했지만 사실 경력 단절인 분하고 생각을 해봐도 뭐 크게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개별 경력이 있어서 C 언어 코드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일이나 공부를 쉬셨던 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40세에 대학원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입장도 아니고, 회사도 다니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한테도 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시작할 때 이제 대학원이 2년 반이잖아요. 2.5년을 하니까 실제로는 입학 시부터 시험 볼 때까지가 이제 3년인 거죠. 3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3년을 저는 전체 수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입학하면 보통 대학생, 사범대생들 4년 다니면은 뭐 3학년이나 4학년쯤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나중에 시작할 여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의 시간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회사 출근하고 일하다가 퇴근하면 집에 오면 또 집에서도 또 할 일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공부할 시간이 거의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3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사실상 임용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1학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11월 달에 임용시험이 이제 이뤄지잖아요. 저는 이제 이때 입학을 했죠. 3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임용 문제가 다 이제 공개되니까 실제 제가 응시를 할 수 없지만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되니까 그 문제 다운 받아서 풀어봐서 70% 정도 점수를 맞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점 맞고 또 1년 후에는 80점 맞고, 그럼 마지막 해에는 90점 맞고, 그래서 90점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합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세운 거죠. 물론 뭐 해마다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은 뭐 이런 정도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11월 임용시험이 치러지고 그 다음 날쯤 한 월요일쯤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봤던 걸로 기억해요. 이때는 제가 교과교육학은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외우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용학만 이제 풀었고요. 교육학은 뭐 교육학 논술은 뭐 당연히 못했고요. 그래서 내용학만으로 70%를 목표로 했는데, 제 기억에 이거는
넘겨서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80% 이상 달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2020이었어요. 2020 시험이어서 이때가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1년 공부해서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나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초수 같은 재수.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초수는 그냥 거의 뭐 구경 갔다 오는 정도의 마음으로 보고 재수 때 이제 실제로 초수같이 이제 본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재수, 삼수 같은 초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집에서 풀어본 거긴 하지만 실제 이거 내가 보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시계 켜놓고 진짜 시험처럼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재수 같은 초수, 삼수 같은 초수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시험 보니까 11월 달에는 정말 내가 시험 보는 것처럼 모든 생활 패턴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9시에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공부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2학년 이제 대학원 2학년 마치고 이제 이때는 이제 80%를 목표로 했는데 이때 시험이 이제 2021 시험, 이때는 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80%는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한 70에서 뭐 80 사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교과 교육학도 같이 해서 전공 A, B 풀어봤고요. 교육학 공부는 이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많이 못해서 그냥 시험 삼아 풀어보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보고 나니까 이때 이제 70에서 80% 받긴 했지만은 그때 커트라인 보니까 가장 높은 지역이 65점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해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풀어보니까 괜찮겠다,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뭐 있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처음 봤는데 떨어졌죠. 1차는 어떻게 붙었는데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기억에 1차 점수가 좀 부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때 떨어진 원인을 좀 기억을 해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역 차이가 좀 있었고요. 세종 응시를 했는데 세종이 점수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았던 데다가 제가 1차 시험을 보는데 전공에서 답안을 밀렸었어요. 썼다. 네. 이게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답안을 밀렸으면 다 틀리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대로 제출한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이거를 보통 이제 뭐 답이 틀리면 뭐 막 쓰다가 두 줄 긋고 이제 고쳐서 쓰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몇 문제 아마 5-6문제 이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답안지를 이렇게 두 줄 긋고 고칠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공간도 부족하고 이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얘를 포기하고 답지를 교체를 해서 썼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게 한 번 교체했는데 또 밀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답지를 받아서 얘는 이제 제대로 풀어서 냈죠. 근데 이게 세 번째 답지를 쓰니까 시간이 다 가가지고 검사 하나도 못하고 정말 땡 하면서 제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이제 이 밀려 쓴 요 교시 때 되게 이제 단순한 실수 많이 해가지고 정말 화도 많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악재가 겹쳤어요. 지역운도 나쁘고 뭐 이런 밀려 쓰는 일도 있고 뭐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지나고 나면 변명이죠. 뭐.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타임라인을 거쳐서 저는 합격을 했고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1차 시험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하지 않은 것을 세 가지를 써봤어요. 저는 학원 수강을 안 했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브노트도 쓰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학원 수업을 좀 알아보니까 초반에 일단 되게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다. 1년에. 근데 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양이나 질이 이 정도까지 하는가에 되게 의문이 들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40대 나이에 이제 가족들의 양해를 구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도 뭐 무료가 아니죠. 학원이 아무리 비싸도 대학원 학비가 더 비쌉니다. 국립대긴 했지만은 뭐 8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5학기에. 그래서 이 정도 뭐 돈 쓰고 나니까 뭐 학원비까지 쓰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없이 해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는데, 스터디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만들기 스터디를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한 3, 4명 정도 이제 모였었거든요. 모였는데 한 1주 정도? 2주까지도 못했어요. 한 번 정도 모이고 그냥 와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한 문제에 공들여서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기출문제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었는데, 다른 스터디원들은 사실 그 정도의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서 문제 약간 숫자 바꾸는 정도, 약간 응용하는 정도의 문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뭐 그냥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팀원들이 약간 뭐랄까 부담이 있었는지 한 명, 2명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가 깨지고, 그래서 스터디는 없이 하는 걸로, 그 이후로는 뭐 스터디 모집도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서브노트를 작성을 안 했는데, 저는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가 필기 같은 거 거의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볼 때 뭐 밑줄 긋거나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4년을 봤는데, 이 기본서들 4년 지금 본 책들 봐도 뭐 새 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새 책 비슷하게 책들이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그 책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그냥 깨끗하게 공부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 작성 같은 거는 저는 정말 안 맞는 타입이라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저는 그냥 책만 봤습니다. 전공책. 기본서라고 하는 그 전공책들만 보고 거기다가 뭔가를 학원 안 들었으니까 뭐 학원에서 받을 자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뭐 단거나 이런 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책만 그냥 읽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이제 당연히 문제 공개되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풀고, 그 다음에 풀이는 따로 지금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카페 꼬메듀라는 카페 있죠. 거기 보면은 답안이 다 문제별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도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든 뭐 어쨌든 풀고 나면은 답을 확인해야 될 건데 답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합격생 선생님들도 수험생 선생님들이 같이 작성해준 꼬메듀 카페에서 도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전공책과 기출문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공책은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했네요. 여기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자료구조는 천인규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시로슨 자료구조는 뭐 이거 대부분 보시는 기본서니까요. 이 두 권 봤고요. DB는 그 초록색 책, 이석호 교수님 책, 그 다음에 OS는 시계책 뭐 공룡책 이게 뭐 다 같은 내용이니까 OS도 기본서 거의 아마 대부분 보시는 그 책일 겁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요.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킹 책 봤고요.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도 만호책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이건 뭐 공부 따로 안 하다가 2021년쯤에 그러니까 22년 시험 볼 때죠. 그때 잠깐 봤어요. 이 책을 사진 않고 천인국 교수님 책이 있는데 인공지능 책이 있는데 사진 않고 저희 세종시에 보면 이제 국립세종도서관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책 대여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책을 사지 않고 빌리면 이제 2주간 빌릴 수 있는데 일주일 연장해서 3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빌려서 이 3주 안에 다 보고 반납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또 이 책 인공지능 공부할 타임이 이제 돌아오면은 또 도서관 가서 또 빌려와서 2, 3주 보고 반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은 사진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그래도 한 3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도서관 가서 많이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책뿐만 아니라 자료구조나 데이터베이스 뭐 모든 과목들의 책들을 이 책 이외에 더 사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 이상 뭐 다 살 필요도 없죠. 그래서 다른 책을 보고 싶을 때는 도서관 가서 빌려서 그렇게 봤습니다. 뭐 2, 3주면은 뭐 한번 충분히 회독하니까요. 반납하고 또 몇 달 있다 보고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기본서에도 이제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너무 자료가 많고 임용시험이랑 이제 동떨어진 전공 책들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본 다음에 이거는 됐다. 이거는 한두 번 읽은 걸로 만족하고 전공 책들은 이제 다 놨고 7급 공무원 시험 이제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봤습니다. 여기서 내용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라 봐야 이제 7급 공무원 시험 문제니까 객관식이죠. 1, 2, 3, 4 중에 이제 고르는. 그래서 사지선다형 문제 좀 풀어보고 내용 정리된 거 좀 외우고 이제 그런 정도로 뭐 크게 시간 안 들이고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강호환 교수님, 안동대 교수님인가요? 이 교수님이 쓰신 전공 예비 문제집이 있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뭐 문제집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책 나오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풀어보고 많이 도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직 공무원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자료구조, DB, OS, 네트워크 이렇게 4과목 문제가 있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자료구조와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문제풀이가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다 뭐 제가 공부하면서 영상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시면은 풀이 틀린 것도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정리해서 틀린 부분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뭐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풀어보고 확인하는 정도의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뭐 전공 공부는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서죠. 기본서 공부하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집, 그 다음에 공무원 문제. 그래서 기본서랑 기출은 뭐 누구나 다 하는 이제 제일 이게 기본 공부가 되겠고요. 이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건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죠. 저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육학은 이태욱 교수님 그 파란 책이었다가 분홍책으로 이제 바뀐
바뀐 거, 요 책 봤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 출력해가지고 이제 그 외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조금씩 봤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좀 자세하게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교과교육학에서. 교육학은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교육학 점수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합격할 때 교육학 점수가 13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제 방법이 뭐 어떻다 얘기할 뭐 가치가 없죠. 사실 얘기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또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점 속속 교재 이거 요약본이잖아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이제 중심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키위교육학이라는 김현 선생님 책 있고, 이거 2020년인가? 19년쯤이었나? 제가 대학원 입학하면서 그쯤에 책을 샀던 것 같은데, 요거 책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중고로 산 전태련 선생님 책, 이건 2016년 정도였나? 이것도 옛날 책이에요. 이건 중고로 사놓은 거 있는데, 요 책들은 이제 서브로 이제 한 번씩 보는 정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직 수업 들을 때 전공 그 책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면 교수님들이 교재로 쓰는 그런 책들, 그런 것도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그냥 읽어보면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내용도 조금씩 이해되면서 요약된 것만 보다가 그렇게 글로 된 글 읽으면은 그냥 뭐 재미도 좀 있고, 물론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요약본 보는 것보단 조금 재밌어서, 아무튼 그렇게 이 시험에 특화되지 않은 공부를 제 맘대로 했더니 13점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13점이라는 게 이게 좀 제 어이없는 실수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 쓰는 게 있는데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써가지고 이제 2점을 그냥 날려먹은 게 있는데, 이건 정말 뭐 이것도 실수도 실력이지만은 진짜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2점 날리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저는 13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 쪽으로는 도움 드릴 게 없네요. 네. 어쨌든 교육학을 망해도 뭐 다른 데서, 저는 이제 교과교육학에서는 점수를 좀 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충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망했다고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라 라는 이야기도 뭐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저는 저만의 방식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방식보다는 저는 약간 제 식대로의 하는 뭔가 고집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따라간다기보다는 제 맘대로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뭐 이렇게 1차 시험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당연히 정답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선택한 방법이고 좀 특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은 나도 이런 스타일이 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뭐 합격할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 특수한 방법도 오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는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2차 시험 면접 얘기를 해볼까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 면접 플러스 수업 실연 50점, 5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또
평가원 지역이 아니라 자체 축제 지역이라서 예, 변별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중요한데 초수 때 이제 4명이 모여서 봤어요. 이때 어떻게 되셨냐면은 체육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영양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정보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저도 정보죠. 그래서 정보가 2명이었고 체육, 영양 이렇게 4명이서 준비를 했는데 영양 선생님은 그 전해에 최탈하셨던 분,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은 1차 시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2회 1차 시험을 처음 합격하셨다고 했던가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상 1차 시험 합격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요 2분이 1차 시험 점수가 높았어서 이분들은 무난히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우리 2명은 울었죠. 그래서 탈락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이번엔 3명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탈락했던 요 선생님 H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3명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 한 분이랑 우리 2명, 3명이서 주 1회 했어요. 이때도 제 기억에 주 1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뭐 평일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 1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평일에 다른 스터디를 결성해서 별도로 또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는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 외우고 이제 보통 1차 시험 발표하고 발표가 아니죠. 1차 시험 보고 나서 11월 달에 이제 시험 보고 12월 첫째 주부터 준비를 해서 뭐 1월 3주 정도의 시험을 보는데 한 뭐 7주에서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7주에서 8주 이제 준비 기간이 있어요. 이제 이때 그러면은 중간 반 잘라서 1차 발표할 때까지는 약간 좀 몸풀기 그래서 면접 기본서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레시피 뭐 이런 책 유명하죠. 뭐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레시피 책은 안 보고 저는 다른 책 봤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기본서 한 권 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시책 이제 서로 이제 뭐 파트 나눠서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결국엔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면접책 그 다음에 시책 이 2가지 열심히 외우는 이제 기간으로 했고요. 12월 달은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처럼 연습을 합니다. 저희는 한 12월 마지막 주? 한 뭐 요때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분 선생님이 모두 다 1차를 합격을 해가지고 이 스터디가 계속 잘 이어졌죠.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데 문제 이제 한 세트 만들어 오는 거죠. 5문제가 되는데 5문제 한 세트를 만들어 와서 서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이제 면접관이 돼주면서 말하는 연습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면접 점수는 비교적 잘 받긴 했어요. 이때 초수 때 48점 몇 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재수 때 이때가 47점 몇 점 나왔었는데 그래서 48점 뭐 정도 나왔으면은 100점 만점을 96점이니까 뭐 비교적 잘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면접의 특징은 뭐 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고 답변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이제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이게 가지수가 많으니까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오히려 쉬웠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한 가지 답변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평가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걸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서론 결론까지 나눠서 말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뭐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고 뭐 사례 얘기하고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세종에서는 그게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부연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뭐입니다. 한 문장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첫째 뭐는 뭐입니다. 그 다음 둘째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할 게 많지만 그만큼 쉽기도 했다 라는 점이 세종시 문제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점수도 그렇게까지 막 많이 낮진 않아서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 방식이 저는 그러니까 짧게 말했거든요. 사실 세종시 특징이기도 하지만 저는 특히 더 그렇게 했어요. 여기 면접 준비한 여기 세 분 선생님 같이 준비를 하는데 제가 답변 제일 짧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터디 할 때 보면 저는 정말 짧게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수업 실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수업 실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점 지도안 작성하지 않는 지역이고요. 세종시 초수 때 이때 이게 실패의 예시인데 이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할 때예요. 코로나가 심하다기보다는 이때나 1년 후나 사실 환자 수는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심각하다고 느낄 때였죠. 이때는 1년 지나니까 비슷한 상황이지만 심각성이 낮게 느껴졌고 그래서 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신 패스 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여져서 비대면 밴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벽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칠판처럼 이제 붙여놓고 여기다 판서를 하는 거죠. 여기 핸드폰 하나 세워놓고 영상 찍으면서 그래서 영상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은 그거 보고 피드백 하는 건데 사실 거의 뭐 도움이 잘 안 됐어요. 이때 문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뭐 할 수는 있었을 텐데 그냥 귀찮았는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 저는 이때 문제를 자기가 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실현합니다. 이거를 찍어서 올리니까 뭘 좀 찍다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멈추고 다시 찍는 거예요. 좀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찍다가 문제 생기네? 또 돌아와서 다시 찍어요. 그래가지고 20분짜리 찍는데 1시간 넘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이는 거니까 좀 신경 쓴다고 쓴 건데 이게 사실 신경 쓰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방식이었어요. 틀리든 말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연습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찍으면은. 그리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드백 주고 서로 의견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뭐 좋은 방향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점수 굉장히 안 좋았어요. 42점 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최악이죠. 100점 만점을 하면 84점이니까 뭐 거의 최하점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하나 좌절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 뭐 조금만 수업실은 조금만 그냥 보통으로 했어도 합격했을 점수였으니까 안타까웠죠. 어쨌든 그렇고 이제 재수 때는 다행히 이제 백신 패스 끝나고 대면을 할 수가 있어서 대면 스터디를 해서 이제 4명이 모였습니다. 4명이서 주 1회씩 이 2개라는 게 스터디를 하나 더 했어요. 아까 면접 준비했었던 H 선생님 있었죠. 이분도 정보 선생님인데 이분의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이 수석 선생님인데 실제 현직에 수석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기 두 분이 봐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 H 선생님의 지인이니까 이렇게 이제 수업을 같이 봐주고 있는데 요 H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같이 하시겠냐고 그래죠. 저는 감사하죠. 현직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끼워준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얼른 들어가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터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모집된 4명이서 하는 스터디 하나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도 여기 세종 선생님이 3명, 경기 1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자인데 에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 많이 받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2명만 합격하고 1명은 잘 안 되셔가지고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로 그렇게 막 경계하지 않고 서로 도움 주면서 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스터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모든 스터디가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문제 만들어 오면은 문제를 일단 하나 만들어야죠. 기출문제 일단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파악한 다음에 유사하게 문제를 만들어 옵니다. 그럼 서로 교환해서 이제 구상 시간 갖고요. 구상하고 그 다음에 실현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모든 수업 스터디가 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스터디 2개를 했는데, 수업 실현 스터디에서 제가 제일 도움이 된다고 느낀 거는 결국에는 연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연습을 했다. 그래서 피드백도 주고 하시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어떤 작은 거 하나씩 고쳐 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비약적으로 내 실력이 늘진 않거든요. 피드백을 잘 받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할 때는 스터디원들이 뭐 어떤 피드백을 주는데 피드백이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스터디원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 연습입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내가 연습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내 실력이 느는 거니까, 팀원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수업 스터디 2개를 해서 첫 회에 42점 받았는데 두 번째는 46점 몇 점 이렇게 받았어요. 또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올랐죠. 4점 몇 점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합격에 큰 도움을 준 우리 스터디원들, 그리고 여기 H 선생님, 지인 수석 선생님들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 수업 스터디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제가 이걸 왜 썼죠? 제가 쓴 말인데 무슨 의도로 썼는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정보 컴퓨터라는 과목이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나오면서 수요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티오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내년, 내후년 뭐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떨어졌다고 뭐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시험 보다 보면은 기회가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탓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가장 큰 특징 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나이일 거예요. 저는 여기 같이 공부하는 사범대생 여러분, 사범대생 말고 비사범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뭐 최소 10살에서 20살 뭐 이렇게 많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30대 후반 됐다고 해서 나이 탓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순발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험 볼 때 순발력이라면 문제 읽기, 그 다음에 계산, 이 두 부분에서 정말 나이를 절감하긴 했거든요. 저도 문제를 읽는데 문제가 안 읽혀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계산하는데 자꾸 어이없는 계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합격이 불가능해질 정도까지는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이 많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일 해야지, 아니면 그냥 기간제만 해야지 라고 이렇게 뭐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이에 따른 실력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로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뭐 요거 같은 내용이죠.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저는 좀 생각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자, 여기 이 선까지는 와야지 이제 합격한다라고 봤을 때 실력이 이제 0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이제 꺾일 거잖아요. 꺾이더라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합격하는 건데, 사실 여긴가요? 이 이후에는 사실 공부가 굉장히 지루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이미 뭐 문제 딱 보는 순간 1초 만에 풀이가 다 떠오를 정도니까 다 그렇게 되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기출문제는 그냥 보면 떠오르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 초창기 요 부분 공부할 때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초중반까지는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백준이라는 그런 사이트 들어보셨죠? 뭐 코드업도 있고요.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부러 문제도 풀어보고, 이제 코딩 문제 풀어보면은 사실 이게 뭐 재밌을까 뭐 생각이 다들 다르시겠죠?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어보면은 또 시간도 가고 뭐 재미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문제 풀었던 것도 이게 재밌게 하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게 계속 봤던 내용 반복하고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뭐 문제라도 풀어볼까, 뭐 학원 문제 없으니까 그럼 공무원 문제라도 한번 풀어보자 했는데 그 한 문제가 아니죠. 이제 한 회차 이제 풀면은 한두 시간 잘 가니까, 그래서 뭔가 지루함을 깨트릴 수 있는 재밌는 공부 방법을 찾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공부하는 게 뭐 쉽진 않겠죠. 하지만 찾으면은 분명히 방법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미래 호봉을 생각하자. 이 뭔 소리냐? 이 취미로 일한다는 건 이제 집에 뭐 돈도 많고 뭐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너무 뭐 돈이 절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 이게 아니라면은 미래 호봉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간제를 하건 아니면은 뭐 직장을 다니건 뭔가 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호봉이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초수에 붙은 사람과 오수를 한 사람 보면 4호봉 차이가 나겠죠. 4호봉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호봉 차이가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을 공부하느라고 쉬면은 지금 신규 교사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4천만 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퇴직할 때 퇴직 직전에 1년의 연봉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이게 1억 이상이 될 겁니다. 1억?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요 세 번째 거 요거 보면은 초중반까지 이제 재밌게 공부해서 내 실력이 요 그래프 요 선을 넘은 상태다. 근데 합격을 위해서는 요만큼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 요만큼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관직 회사나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과목 공부가 특히 무언가를 외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료 구조나 뭐 내용학 같은 교과 내용학 같은 것들 다 외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은 까먹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이 일정 수준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하면서 하셔도 그 실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적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경험한 거기도 하고요. 사실 1년 동안 거의 공부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까먹는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1, 2년 안에 합격한다는 자신이 있으면은 호봉 생각해서 일하시면서 준비를 하셔도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얼마나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합격 수기의 요지는 그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한 경우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합격 수기를 보통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천편일률적이다. 뭔가 특이한 케이스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좀 비슷한 상황의 합격 수기는 없을까? 아니면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 이게 좀 아쉬웠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